성큼 현실로 다가온 암 정복 시대. 그 중심에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가 있다.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 된 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제를 어떻게 투여하는지도 설명 주실까요? 예, 항암제는 사람들이 잘 궁금해합니다. 이 먹는 항암제도 있고 주사 항암제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자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먹는 거는 이제 다니면서 가능하니까. 이제 주사 항암제는 아무래도 입원을 한다든지 병원을 와서 뭐 주사를 맞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 경구역 투여, 근육, 피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환자들한테 약을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해서 넣는 게 아니고 이제 개발되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 약은 이제 뭐 이 주사밖에 열 수 없다 하면은 이제 주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경구용 항암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경구용 항암제는 이제 부작용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다니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 환자들은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먹는 항암제는 먹는 치료는 없습니까? 하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질환에 따라서 개발된 약들을 이제 환자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이 병에는 경구 투여하는 약은 없고 주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근육 주사에 또 항암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질환군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이거는 주로 이제 주사약제를 보여주는 정맥 주사용이 될 거고, 아무래도 정맥 주사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혈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환자들은 자꾸 혈관 찾기 자꾸 이제 찔러야 되니까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아예 그 정맥 주사를 오래 하실 분들은 이제 이 포트를 심어서 우리가 요 가슴에 딱 심으면 바늘로 탁 찌르면 바로 혈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혈관 잡는 이제 어려운 점을 이제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히크망 도가는 주로 이제 이 백혈병 환자들 이 생명줄이라 하는데 여기로 이제 모든 항암제와 이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이제 이 약품들이 이제 이 라인을 통해서 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혈관을 대신할 수 있는 도가를 형성해서 이제 환자한테 약을 주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환자분들이 독한 치료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 또 부작용을 어떻게 내가 감내해낼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환자들이 질문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어떤 해결 방법을 주변에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 이제 이런 환자분들 오면은 용기를 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암이라고 진단받으면은 이제 숨어서 내 병을 친구들한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사회생활, 사회로부터의 단절은 금물이다. 또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또 자활 모임, 그런 분들도 모임이 많습니다. 뭐 어떤 유방암 환자 그룹이라든지 뭐 폐암 그룹이라든지 이제 우리 인터넷 SNS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가능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시라고 하거든요. 자꾸 이제 용기를 잊지 말고 즐거운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하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운동을 하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타임을 좀 제시하고 시점을 설명을 드린다마는 결국은 적극적인 삶에 동참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이 메시지를 환자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대별 항암 치료법 가운데 1세대 화학적 치료 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2세대 항암 치료법이 되겠네요. 표적 항암 요법인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표적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된다는 설명이겠죠. 예, 뭐 표적은 다른 말로 이제 개별적 치료가 되는 거죠. 그 환자한테 맞는 맞춤 치료를 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이 표적 치료라는 어떤 용어를 쓰게 되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암 세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이 발생 기전에 관계되는 단백질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단백질을 우리가
이 차단을 하기 경우에는 암의 성장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특이 분자를 우리가 이런 기초 베이스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유전자 변형을.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확인함에 따라서 이 환자한테는 이런 표적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이 표적에 대상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암의 성장과 이동에 주로 관계되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차단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환자한테는 맞춤 치료가 되고, 그리고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부작용도 줄이는 이런 이제 치료 가능한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이해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자꾸 이런 표적을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이 생기고, 이 제약사들은 이 표적 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의학적 용어지만은 이런 이제 조절 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이 타겟 표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규명된 이상의 표적으로 한 약제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이 약제를 이 환자한테 직접 투여를 해서 아까 듯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표적 치료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 좋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이 100% 완치로 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폐암, 비소수 폐암, 유방암, 위장관 종양, 대장암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약들이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표적 치료제가. 저는 이 많은 약 중에 한 가지를 좀 설명 더 하락하면은 저 글리백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지금 현재까지, 예전에는 제가 처음 교수로 부임해서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골수 이식을 했던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글리백이라는 약을 주든지 그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된 약을 주문해서 이식을 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표적 치료제거든요. 얼마나 좋은 약들이 이제 개발 많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글리백도 이제 안 듣는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2차, 3차 새로운 약들로 그 환자의 주문을 해서 또 이걸 또 극복하는 그런 이제 뭐 정말 드라마틱한 이제 효과를 보는 약이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결국 이제 A라는 약을 계속 썼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 A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내성을 이제 획득해서 더 이상 A라는 약이 안 듣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약들을 B라는 C라는 약을 또 개발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유전자가 추가적으로 이상 변형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약이 안 듣는 거거든요. 아마 이 추가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또 새로운 약이 개발된다면은 또 그 약을 또 그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성이 생겼을 때 치료제를 바꾸는 걸 더 선호를 하시나요? 아니면 치료법을 바꾸는 걸?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내성이 획득되면 그 약이 효과가 없거든요. 약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약이 이제 제한돼서 약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1세대, 2세대 치료법에 이어서 이제는 제3세대 치료법, 면역 항암 치료,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법의 역사도 생각보다는 또 길다면서요. 뭐 당연히 이제 1세대, 2세대, 또 3세대가 생긴 이유는 이제 2세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3세대의 어떤 약들이 이제 개발된 건데, 그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면역 관련 부분은 이제 아까 파피루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역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의학의 신인 히포크라테스에서도 그분께서 말씀하기에도 이제 우리 자체 면역이 있기 때문에 암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최근에 개발된 가장 큰 이유가 정말 이 약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을 이제 어떤 약을 뭐 어떤 새로운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이 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약을 이제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면역 항암제는 2018년도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이 정말 각광받게 되고 이 두 분의 이 과학적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약이 개발되면서 지금 환자한테 지금 투여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두 분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두 분이 면역 관련 책에서 연구해서 상을 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퍼커슨과 닥터 혼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금 96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그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의 진단을 받고 머리로 암이 전이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치료받고 지금까지 생존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면역 항암제의 역할들이 크다는 것을 이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굉장히 고령이셨겠는데 수치로만 계산을 해도요. 예.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면역 항암제 효과를 본 것도 대단하지만은 예. 당연히 면역 항암제도 부작용이 기존의 1세대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내할 수 있었던 치료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균이 들어오면 균을 막아내는 거니까 이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잘 작동을 시켜주면은 암세포도 우리 몸에서는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세포들을 내게 아닌 거를 공격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건 이제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건강할 때는 어지간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위험 요소가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해 제거주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면역이 약한 분들은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 코로나도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약한 분들한테는 우리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는 치료도 이런 면역 치료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면역 시스템의 역할은 이 암이 이 면역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면역 세포의 활동을 높여가면서 이 암세포를 타겟하는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면역 항암제의 주 치료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다양하게 최근에 여러 제약사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CDLA4 억제제, PD-L1 억제제, PD-L1 억제제 이 모두가 좀 공교롭게 이제 외국인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 국내에 이 약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 약들을 지금 대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극히 일부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제 커머셜하게 지금 우리가 시판돼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 두경부 쪽에 생긴 암 환자들한테 이 하사bil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은 귀 쪽에 있는 혹들이 나중에 제일 끝에는 거의 없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세포의 어떤 이 크기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 면역 항암제의 가장 좋은 장점은 더 암세포들이 성장하지 않고 아까 병을 가지고 환자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지요법의 어떤 관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항암 치료에 있어서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 면역 치료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그 암으로 인한 생존율 70%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4세대 치료법도 개발이 되어야 될 시점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요새도 이 AI 4세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3세대까지의 치료 과정을 보더라도 암 극복하는 데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약이 앞으로 4세대로 나올지는 예상을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네. 분명하게 4세대, 5세대 약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꾸 이제 암이 진화하듯이 치료도 자꾸 진화해야 되니까 4세대, 5세대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또 새로운 이 암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토록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면은 이 병기상 4기가 더 이상은 이제 말기암은 아니다. 뭔가 더 치료할 방법이 있다,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설명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4기암이랑 말기암이랑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예, 4기암이 말기암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암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라고 구분돼 있지만은 네. 4기 환자라고 해서 말기 환자는 아니고요. 만약에 4기 환자가 병의 기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네. 말기암 환자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현재의 현대의 치료로서는 완치를 하기 힘든 시기다. 아마 이제 결국은 암은 진행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 우리가 말기암 환자라고 용어를 쓰게 되고요. 4기암 환자들은 비록 기수는 4기지만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기와 말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기는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어떤 약을 써도 이 사망에 이르는 가능성이 높다는 환자를 이제 말기로 우리가 지칭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기라고 하면 4기라고 자꾸 나는 이제 곧 이제 죽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병을 가지고 좋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4기암 환자 지금 15년째 이상 네. 사는 분 예를 들어 네,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은 어느 분들은 어떤 참 특이한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생존이 가능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4기라도. 예. 김민석 씨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 진단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다. 2019년 2월에 진짜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술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술을 과하게 마셔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내과 배 아픈 것만 처방받았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안 되겠다 하면서 응급실에 그때는 막 뒹굴었어요. 배가 너무 아팠어. 그 다음 날 바로 수술했어요. 바로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말기, 구도, 장기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었어요. 그냥 하얘졌어요. 내가 암? 감기약도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암? 그러고 나름대로 매년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그냥 식구들 생각이 나더라고. 다른 것보다 이제 식구들. 가족 걱정이. 예, 그 생각만 나더라고. 그냥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식구들 생각이 나. 여기 이제 2019년 3월 날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대장암 4기. 암이 곳곳으로 전이된 탓에 누구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다. 간하고 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요 배안입니다. 요 배안. 배안에도 이제 임파선이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었거든요. 이미 수술만으로 완치를 바라보긴 어려운 상황. 그때부터 시작된 민석 씨와 이경희 교수의 동행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복통하고 혈변, 대변에 피가 나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장암이고 이제 간으로 전이됐지만은 이제 대장이 많이 좁아지면서 이제 대변을 잘 못 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 부분만 제거 수술하고 나머지는 이제 항암 치료로서 이제 환자의 또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에 속하는 민석 씨도 모든 치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금 먹고 있는 그 약은 내성과 부작용을 피해 여러 차례 항암제를 바꿔가며 지속해온 치료. 매 순간이 민석 씨에겐 고통의 연속이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생활되어지는데 만 3년인데 지금 간 쪽이나 폐 쪽의 상태가 예. 뭐 위중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약을 바꾼 이유는 이제 예. 결국은 이제 세포들이 이제 또 안 닿는 세포들이 성장하니까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남아 있는 세포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또 잘 반응을 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약이 투약이 되면서 냄새,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후유증에 입안이 터져요. 거기다가 이도 생리도 빠지고 발바닥, 손바닥 막 터지고 손등 터지고 걸을 때마다 장미가시가 찌르는 거고 이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도 있지. 약은 4번 정도 바꿨어요 지금. 1회 약을 그래도 오래 복용을 했어요 다행히. 괜찮아졌다고 봐야 되지. 마음은 다 난 것 같은데. 현재는 경구용 4차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민석 씨.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사를 맞을 때는 이게 하도 많이 꽂아서 찌를 데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고역이었는데. 주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네, 많이 편하죠. 많이 편하죠. 당분 요 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4주에 한 번 있는 진료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병을 이겨내겠다는 민석 씨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진료 과정 중에 어쨌거나 내 스스로가 이겨내고 항암약을 견디는 정신력이 좀 필요해.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저보다 예를 들면 심한 분들도 말기 뭐 한다던 분도 많은데 그분들 이래 보면서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고통을 준 게 뭔가 나머지 일을 하라는 기회를 준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도 가지게 되고 뭐 주위에 있는 걱정하는 가족들 나를 보면서 얼굴만 보고 우는 이런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병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생기지. 네, 항암 치료가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어서 자꾸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네.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 저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작용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환자분의 치료대를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환자분들이 암 치료하는 사람을 많이 보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것이 머리 빠지는 부분과 뭐 입이 헐고 너무 힘들다는 사항들을 많이 이제 주변에 듣고 있습니다. 네. 듣고 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해드리는데, 아까 항암 치료의 어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세대 항암, 주로 이제 1세대 항암제의 이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 항암제는 이제 주로 우리 몸에서 분열 속도가 빠른 조직을 주로 타겟을 하거든요. 우리 머리카락은 이제 한 달 전에 자르고 한 달 되면 확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빨리 자라는 조직에 이제 항암제가 작용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안 같이 이제 그 점막 부분도 굉장히 빨리 우리가 이제 뜨거운 몸이면은 점막이 손상되지 않습니까?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점막도 굉장히 빨리 재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조직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항암제 임상 시험을 한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항암제도 독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줬을 때 어떤 약을 어느 용량까지 줘야 되는 것을 임상 시험에서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임상 시험에서 어떤 자료 중에 이런 분열 속도가 빠른 조직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정상적인 세포 아닌 암세포만 공격해 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도 빨리 성장하는 부위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흔한 부작용이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골수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병하는 이 혈구 세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분열이 빠른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가장 많이 타겟되는 것이 골수에 있는 세포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특히 많은 이 세포들을 죽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골수의 부작용이 이제 많다는 거고, 그다음 아까 점막, 그리고 오심구토, 모낭, 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분열이 많이 빠른 정상적인 세포가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반드시 환자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이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특수한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이제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심장 독성, 폐 독성, 이제 신장과 감각 독성을 둘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우리가 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심장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암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폐 질환도 있는 분들, 특히 이런 약을 쓸 때는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세히 환자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백혈구 감소증인데, 이건 모든 이 독성 중에 우리가 가장 의사들도 겁내하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혈구 하는 거는 균이 들어오면은 이 균을 막아내는 세포가 백혈구거든요. 근데 백혈구가 많이 줄어들면 균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염, 세균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열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빨리 이제 병원을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항암 치료 하다가 5% 미만은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백혈구 감소는 실질적으로 세균에 대한 이 막아내는 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 나면은 빨리 병원을 오시라. 그래서 요 보면은 감염과 발열, 폐혈증이라는 이 무서운 이 어떤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 또 경험을 했다면은 빨리 주치하고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 교육이 돼 있어서 환자분들은 빨리 이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알다시피 항암 치료를 하는 시점에서 이 백혈구가 상당히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됩니다. 이때 백혈구가 많이 감소될 때가 이제 세균들이 몸에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특히 열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또 다행히 백혈구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백혈구를 올리는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혈구 촉진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진 사람들은 빨리 우리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백혈구 수를 높임으로써 이제 막아내는 힘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균들을 많이 갖고 오니까 네. 우리가 대부분 나라에서도 이제 백혈구가 낮을 경우에는 이제 1인실이라든지 이런 좀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보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환자들을 이동해서 추가 감염을 줄이는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감염이 잘 되는 구강이라든지 항문 관리를 같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백신 투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감염에 철저해야 되니까 손 씻기, 자역, 사우나, 목욕을 자주 하고 피부 관리, 손톱 깎기를 잘 하시고, 뭐 이런 몇 가지 이 전기 면도기 끌고 부스를 만들지 않기,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출을 삼가하기, 처방 없는 간장이나 자연 삼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
또 환자와 가족분들은 이제 사항들을 모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야기를만 듣고 막 우리가 이 검증되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통 38도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일단 열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춥고 오한, 소변될 때 통증, 기침 나고 목이 아픈 경우, 자궁 분비물이 있고 가려운 경우, 상처 부위나 주사 자리에 부종이나 발적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등등의 이 염증성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오되 열이 많은데 뭐 우리가 해열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이제 떨어지니까 괜찮구나 해가 오히려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주치의를 만나서 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혈구 다음에 많이 사는 백혈구 감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부작용이 구강염증입니다. 아까 우리 구강 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구내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항암제 투여하면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점막, 구강 점막이 굉장히 세포들이 성장이 빠른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강이 많이 우리 헐어 있으면은 밥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밥을 더 못 먹고 더 힘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빠르게 우리가 이 가글링 한다든지 이제 통증을 제거하는 표면 마취제나 또 우리가 또 이 평소에 잘 생기지 않은 이제 이 곰팡이균들이 이제 주로 잘 오기 때문에 이 칸디다라는 이제 이런 곰팡이균에 대응할 수 있는 약들을 우리가 처방함으로써 이런 구내 염증을 줄이는 조치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구내 점막 염증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뭐 피곤하면은 입안에 흐른 부위가 생기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식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분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배 이상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구시모토, 이거는 굉장히 또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항암제 자체가 구역구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구역구토를 억제하는 약을 같이 병용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예상할 때는 그걸 대비하는 약들을 환자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구토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탈모 부분입니다. 아까 주로 세포 분열이 많은 곳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듯이 당연히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빠집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이건 가역적입니다. 이 항암제를 중단하게 되면은 이 모낭 자체는 다시 또 우리가 이런 탈모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탈모의 개념보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아이고 머리 빠지는데 나는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암은 치료해야지 중요한 건데 이 탈모는 다시 또 대부분 경우에는 이 가역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항암제를 중단하면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그동안에는 가발을 쓴다든지 이런 이런 기본적인 뭐 부드럽게 빗질하고 찬바람 말릴 것 또 염색이나 펌은 하지 말 것 뭐 예쁜 이제 이 모자도 좀 써보고 오히려 뭣도 좀 지킬 수 있는 또 역설적이지만은 그런 이제 방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모든 약들은 당연히 이제 이 부작용이 있듯이 이제 표적 치료제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반 항암제보다는 면역 치료제는 항암 부작용이 없다 했는데 왜 생기느냐? 네. 당연히 이제 이것도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동반합니다. 조금 이제 일반 항암제하고 다른 부작용이 있지만은 면역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고열, 대장염, 간염, 근육염, 폐렴, 갑상선 기능, 췌장염, 뇌하수체증, 타입 1 당뇨병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은 요 부분까지 환자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 체크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도 좀 쓰고 또 심하게 나타나면은 또 약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킵니다. 시켜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들도 충분히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제 생기더라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항암 치료할 때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식이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도 이 사람 환자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을 하는 중에 한 가지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항암 치료하면은 밥맛이 없어집니다. 입도 헐고 약간 95도 이러면은 밥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맛이 없다고 하면 계속 이제 방치를 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 항암 치료 중에 식사는 드실 수 있을 때 가능한 열량과 단백질이 많은 이 음식을 함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이 많은 이 몸의 신체 칼로리를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그걸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상태가 나빠서 한두 가지 음식만 드실 수 있다면은 그거라도 드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있는 걸 좀 가려서 열량과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고요. 전혀 먹을 수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충,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유동식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보충하고 2일 이상 먹지 없다면은 너무 많은 이 탈진이 생기니까 그때는 병원 와셔서 영양제를 받든지 이런 영양 공급을 보충하는 쪽을 추천하고요. 물은 충분히 드세요 하는 거는 아까 했듯이 구내염하고 이런 균이 많이 입가에 있으면은 입안에 있으면 이 균들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폐혈증이라는 큰 어떤 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입은 항상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균의 2차 감염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라 잘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 나는 위암 걸렸는데 초기지 초기. 덩거리가 한 6.5cm 된 거 걸렸다고. 항암 치료하고 그 이런 뭐로 그것도 방사선 치료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정기적으로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 검사도 가고 있죠. 우리 아저씨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대장암 첫 번에는 3기였는데 수술하고 2년 4개월 살다가 재발돼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 힘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항암 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진다 하던데 항암 치료는 수술하고 난 뒤에 항암 치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부작용이 적은 항암 치료가 많이 나온다 하대요. 항암 치료도 환자에 따라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임신 중에는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암 발생 시점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암이 이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 임신 중에는 이제 태아가 있으니까 네. 이제 태아의 안전 또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태아가 일반적인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가 임신 한 3개월쯤으로서 다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 형성되는 시기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때는 항암 치료. 그때는 이제 기형을 유발시키는 이제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기를 지우고 항암 치료 가야 되고. 산부인과 의사마다 조금 다른데 임신 28주 정도 이후에 만약에 발견이 됐으면은 이제 아예 아기를 다 분만하고 난 뒤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도록 권유하지만 그 중간일 경우에는 임신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합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가 암은 놔두면 자꾸 성장을 하고 임신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하는 시기만 났다면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시청자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남편이요, 위암 수술 받은 후에 항암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해요. 1년이 지난 뒤에 재발했다고 합니다. 재발암에도 항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100명의 환자가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100명이 다 재발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발 방지용 항암제를 사용해도 일부는 또 재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군요. 예,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도 추가 치료를 해서 또 암을 이제 어떤 형태든 줄이든지 아니면은 국한돼서 또 생길 경우에도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한 후에도 5년 동안 이제 추적 검사를 합니다. 아, 그래서 계속 치료 후에도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5년을 맞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규칙적으로 체킹을 하면서 재발이 됐으면 또 그 재발 위치나 크기나에 따라서 재수술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수술할 수 없는 정도 좀 많이 딴 데 여러 군데 퍼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 가지고 완치에 어떤 접근을 하기 힘들 경우도 있지만은 암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이거 항암 치료라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세대는 화학 치료라고, 2세대는 표적 치료라고 하고 3세대가 보니까 면역 치료라고 합니다. 그 면역 항암 치료를 받는 거에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방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1세대를 가지고도 지금 항암 치료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2세대만 가지고도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암 세포들이 참 교묘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또 공격에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듣다가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내성이 생겼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약발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뭐 1세대 화학 요법으로만 된다면 말라고 2세대, 3세대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꾸 새로운 약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면역항암제인데, 이제 면역항암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전은 내가 갖고 있는 면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놈은 내 몸에 없어야 될 세포다. 그럼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할 거 알겠습니까? 밀어낸다든가 죽인다든가.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면역항암제는 1세대, 2세대 치료를 하더라도 또 암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분들 계시겠죠. 이 암을 많이 줄이는 형태보다는 이제 암을 잘 유지를 해서 이걸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런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면역항암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이제 효과가 있을까는 임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임상 시험에서 이 약이 재발 방지하는 약으로의 효과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약들은 하고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겠죠. 충분히 도움이 되네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약의 덕택에 굉장히 오래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아요? 많죠. 네,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또 효과 높은 치료제가 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환자, 보호자 모두 아마도 상당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암과 마주해야지 이 과정을 슬기롭게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예, 이제 암 진단 받게 되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어떻게 될지 왕장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지만은 이제 이거를 또
여기 지방이니까 뭐 서울 가야 되는지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미국에 가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7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암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제 병을 이제 가지고 잘 조절하는 병이다라고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은 암은 잘 조절만 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장기간 살 수 있는 병으로 인식되어야 되고 또 암이 이제 되면은 이제 좀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안 그렇죠. 많겠습니까? 내가 암이라고 하면 저 친구 나하고 안 놀아줄 것이다. 또 혹시나 암이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데 암은 통상적으로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은 전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감염 질환 팩터가 있지 않고는 대부분 감염 누구한테 뭐 전염을 시키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성 이제 이 원인이 있는 질환군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가족들끼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암 진단 직후 환자가 갖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족들이 잘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진단받게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친구보다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환자가 겪는 심리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이 암 걸린 이 원인이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암은 누구에서 생긴 보다는 내가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적절한 어떤 종합 검진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 주변에 좀 안다는 분을 통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은 이제 담당 의료진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이 암에 대한 이제 지식을 본인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뭐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직접 주치의쌤하고 이런 물질을 드셔도 됐는지 또 이런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가족 중에 한 분이 황장하지 않도록 딱 한 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에 선장이 있듯이 한 가족의 선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요 7가지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꼭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 진단 시작할 때 알아야 될 7가지 또 우리가 있는데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못 하는 거죠. 그러고 치료의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열심히 먹어 주셔야 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치료 과정을. 그러고 또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의료진이 만나실 때 우왕좌왕하지만 미리 메모를 하셔서 충분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어떤 것들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어떤 치료나 어떤 지식들을 더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전문 의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시고 그분의 의견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은 빠른 시기 내에 진단과 또 치료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잘하는 분을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요 사진은 뭐 첫 봤을 때 누군지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젊은 분들은 누군지 잘 아시는데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젊으실 때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당시에 이런 스마트폰 개발하고 당시에 치료를 받는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1955년도에서 2011년 가면은 이제 상당히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주시는 이제 어록을 제가 항상 제가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중요한 걸 한두 가지만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살아보니 돈은 중요하지 않더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정말 멋진 일을 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5번째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간은 다 죽음을 우리가 앞두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잃은 것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남아있는 생이 길든 짧든 내가 최선을 다 하루를 잘 좀 최선을 다해서 병을 극복하든지 주어진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삶을 사시라고 제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분은 내 가족이십니다. 이 가족이 아픈 내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변치 않도록 하시고 또 이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 수 있도록 이 가족이 환자를 위한 어떤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암 치료는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기 검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 많이 지치실 겁니다. 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 면역 관리도 참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혈액종양내과의 이경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상 제가 이제 의사가 돼서 특히 이제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내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은 결국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환자분들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픔을 같이 하는 동반자니까 의사도 그런 취지에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가족의 어떤 힘든 점을 또 서로 용기도 주는 그런 과정을 함으로써 의사는 좀 내한테 만족스러운 직업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또 미래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암이 발생되는 그 기전을 일부를 또 발견해서 암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좀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올까? 또 그 시점을 위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제가 미래에 제가 바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제 선에서 뭐 한다면은 저와 같은 동료, 후배 동료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대학 교수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